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에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암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했습니다. 똑똑한 바보가 되기 싫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꾹꾹.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부에서는 암을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주제로 암 치료와 관련된 현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어느새 똑바똑바 2부 끝절 편지 시간이 돌아왔어요. 양귀비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미리 하셨어. 근데 자꾸 말을 할 때마다 이 방울이 머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딸랑딸랑거리네요. 머리 움직이시면 안 원래 됩니다. 루돌프가 그래요. 루돌프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거려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친구들한테서 외톨이가 된 거예요. 아이고. 은둔형 어떡해. 외톨이. 네,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머리에 루돌프 장식을 하고 있어서 방울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양규빈님 오신 기념으로 저희 다시 한번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갈까요? 영상 보면서 카메라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희 인사하는 이 앙증맞은 모습은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양규빈님은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외로운 싱글로서 주변에 비전 MBA도 끝났고 그렇죠. 외로운 싱글이 돼서 네,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에이. 차가운 작업실 바닥에 누워 그래서 외신 소식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바로 소외된 이웃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이상 세이브 칠든에서 광고였습니다.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눈물 나. 땀나. 바로 그냥 끝절 편지 사연 듣겠습니다. 끝절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고민 사연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양규빈님, 오늘 끝절 편지 사연 소개해 주세요. 여기 저와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40대 예술가십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자, 끝절 편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사 좀 의심이 많고 깐깐한 40대 예술가입니다. 작년에 제 친구의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다기에 신비님의 책을 들고 참고하고 천천히 생각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암 진단을 받은 병원이 너무 친절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수술을 진행하려고 하더군요. 이런. 수술을 받을 아버지가 편애하시고 다들 너무 친절하시다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 부분의 권위자이시고 또 수술이 1년이나 꽉 차 있는데 배려해서 스케줄을 잡아주셨다면서 서둘러 2주 만에 수술을 잡아준 병원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친구는 냉철한 편인데 가족이 암 발병 앞에서는 그 냉철함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 주변에도 정말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삼촌이 암 진단을 받아서 이번에도 찾아뵈었는데 병원도 다르고 암의 부위도 다른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쁜 선생님의 수술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감사까지 하더군요. 와, 진짜 되게 같은 얘기인데 적용이 되게 다르네요. 전 뭔가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비슷한 시나리오인 것 같았어요. 제 의심이 이상한 건가요? 네, 이렇게 이상해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분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맞지. 그렇게 깐깐하고 빼딱하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네. 이제 저는 물론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상대의 호의를 좋은 관점에서 보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니죠. 이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는데 예? 네. 판매원이 권하면 다 권하는 옷마다 다 사나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윤리의 네. 문제가 아니라 상업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병원은 굉장히 선량할 거고 도의적이고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의학 자체는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과학을 추구하니까. 네. 그런데 과학은 또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위생이라는 그래도 객관성을 지니려고 노력하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병원은 의학을 적용하는 것이기보다는 맞기도 하지만 의료 산업의 하위 구조이죠. 네네. 그 점을 이제 혼돈하면 곤란한 것 같아요. 최근에 대한민국의 아마 메이저 종합병원에서 세운 가장 큰 건물들은 대부분 암센터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고가의 리스 장비들을 들고 고액의 연봉자들을 채용했을 때 그것을 그 정도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이 멍청하지는 않겠죠, 그죠? 스마트한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건데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체계는 뭘까요? 앞으로도 암 환자는 계속 많아지고 이 병원에 고액의 수익을 가져다 줄 집단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존속한다는 확신이 없이는 그런 선투자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 거대한 그 건물과 그게 아주 많은 고가의 장비가 있다는 것은 암을 잘 고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암을 상당 기간 잘 못 고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죠. 그래서 의학은 좋은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의료 산업은 철저히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런 점들을 네. 간과하면 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상대의 선의를 받아주려는 선량함도 필요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이 세대를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또한 우리 크리스찬 또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있잖아요. 백화점에 옷 사러 가보세요. 잘 어울린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선생님 여기에 양복을 산다 그러면요. 거기 여기에는 이런 와이셔츠가 어울린다 그러고 거기 넥타이 이런 게 맞다 그러고 그러고 나면 거기 되고 또 뭐 구두는 이런 게 좋다 그럴 거고 뭐 거기다 코트는 이런 게 걸치면 좋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네. 그처럼 뭐냐 하면 솔직히 하겠어 병원에 갔을 있잖아요. 수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술은 다 잘 됐죠. 네? 수술이 잘 됐다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과 치유를 높였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고 아니에요. 내가 맞아요. 개복하고 잘라내야 될 부분을 정확히 잘라내고 다시 꾸몄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을 이제 자꾸 혼돈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냐 하면 원망을 하게 돼요. 저는요 올바르게 판단하고 내가 의지할 걸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나중에 그래서 뭐냐면 많은 경우에 무한 신뢰를 했다가 그것이 뭐냐면 배신으로 느껴지게 되면 나는 죽으면 죽을지 병원 안 가 또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것도 사실은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냉철하게 상황을 분별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이제 질문하신 분도 그렇죠. 두 케이스 다 굉장히 스케줄이 바쁜데 특별히 이렇게 막 뽑아갖고 해줬다. 사실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뭐냐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모든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죠? 많이 들어보긴 그 했어요. 이야기란 그렇다는 것은 그것이 뭐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의 뭐냐면 병원 마케팅의 하나의 그런 툴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네. 메이저 병원의 의사들이 외래 환자들을 뭐냐면 대하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뭐 방송에 다 소개할 건 아닌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지침이요. 네, 왜냐하면 첫째 환자에게 촉진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손대지 말라고. 그럼 그다음에 환자와 눈과 눈을 마주치지 마라.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 최대한 뭐냐 하면 네. 인격과 인격 간의 교류가 아니라 어. 뭐냐면 비인격적인 이제 사무적인 관계 속에서 일을 어. 처리해야지 빨리 끝나는 거죠. 시간이 그죠?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시간 길어지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니까 그 어. 병원 진료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제가 뭐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네. 제가 환자로서는 그걸 보고 굉장히 그쵸. 충격적이었어요. 어. 그런데 저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업을 할 때 네. 그리고 저희 뭐냐 하면 대리점의 판매 사원들을 교육할 때 네. 그다음에 이제 대리점 사장님들에게 건물주와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이런 교육을 다 시킨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산업에는 다 그런 게 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네. 산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뭐 선의를 선의로 인정하고 기대하고 또 받아주는 것, 그 선량함도 필요하지만 네. 또 하나의 분별력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는 것이 내가 후일을 웃을 수 있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가 쉽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까 의료 산업으로 봐야 한다. 그게 더 이해가 되네요. 저 단도직입적인 여자 양귀비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병원에 갈 때마다 되게 어. 불친절하다고 느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작은 친절 앞에서 굉장히 무너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 되게 감사하게 근데, 되고. 그런데 네. 그 이유가 네. 제가 암 환자가 아니어서였군요. 음. 저도 암 환자가 되면 네. 정말 친절해지겠군요, 병원이. 아, 그 네, 불친절. 그런 뭐,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병원이 암 환자라고 해서 더 친절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근데 이제 병원에서 보통 암 환자 한 분이 네. 평균적으로 쓰는 금액을 한 1억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사업을 하는데 네. 뭐냐면 판매 금액이 1억이 될 잠재 고객이 왔는데 네. 친절 안 할 뭐냐면 비즈니스 그니까.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냐면 이분은 뭐냐면 네. 술집에 가도 있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고 비싼 양주를 마시는 분한테 네. 훨씬 더 서비스가 좋은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들은 이제 뭐 근데 저는 다 이렇게 뭐냐면 병행해서 이야기하면 세상이 너무 참 그 그루미하잖아요. 좀 근데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것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네. 간과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낫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또 한 가지 이 사연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네. 뭐였냐면 1년이나 수술이 꽉 차 있고 그렇게 바쁜 선생님께 네. 짬을 내주셔서 그 수술 받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분 진짜 수술하시는 건가요?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대리 수술 뭐 잠깐만 봐주고 뭐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저는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꼭 뭐 바쁜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급하지 않게 생각해보고 결정 네. 내리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암 환자가요. 네. 막 빨리 수술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질병입니다. 암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네. 암은 화급을 다투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철저히 만성적인 질환이지. 네. 암이 뭐 골든 타임을 놓쳐서 치료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질병이 아니니까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조급함을 가지고 네. 응대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그쵸. 오랫동안 암하는 분들을 보면서 암하는 네. 분들이 죽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도 암 치료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게 많다고 그래서 네. 이야기 주장이 많아서 헷갈려서 죽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지 알아. 두 번째. 두 번째는 뭔데요? 배 터져줘. 아니요. 아니에요? 그 뭐냐 하면 네.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죽어요. 네. 일단 암이라면 두려워하고요. 네. 두려우면 뭐든지 막 해야 된다는 조급함 때문에 막 필사적으로 뭘 하게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잘못된 그런 선택도 하고 네. 또 두렵고 조급한 것 자체가 사실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치열하게 생각하고 네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려움 때문에 조급함으로 막 무조건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소심한 암한우입니다. 저는 최근에 육종암 진단을 받았고 가벼운 수술을 하고 요양 중입니다.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진단받고 한 달 내에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비님의 아둘람 힐링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항암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육종암 4기이셨는데 아무래도 혹시라도 제 미래의 이야기일지도 몰라 관심이 많이 가더군요. 그분은 수술, 항암, 방사선까지 받고도 맞는 방법이 없어서 좌절하며 매일 울며 기도하다가 마치 기도의 응답인 듯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사의 말에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임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험인데 슬퍼 다 써보고 희망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메시지인지 또 희망 고문인지 임상에 대한 신비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정리된 생각은 없고 임상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요. 네. 저는 이분이 이제 육종암인데 수술, 네, 방사선, 육종암이세요. 항암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다 했으면 죽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마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네.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요. 현간의 언어에 있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육종암은요 항암제가 안 들어요. 근데 이분 또 항암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한 달 내에 수술을 받으셨대요. 이제 그건 한 달 내에 수술 받은 거는 이제 그분이고 아니 이분은 이제 본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물어보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상이라는 것은 아직은 해가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죠? 네네.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스트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단순하게 테스트 하는데 내 생명에 이건 러시안 룰렛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선택한다 그랬을 때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겠죠. 그것을 안 하고는 상황을 개선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럼 그거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상황인지를 본인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뭐냐 하면 정말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고 수단이 없고 이것 하나밖에 내가 할 게 없다면 임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감히 하지 말라고 또는 그게 안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건 그 본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 육종암으로서 지금 사기라고 말하지만 말이죠. 이분이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했잖아요. 그 상황을 개선시킬 수많은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아직 상황이에요. 네. 제가 이분을 직접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바이탈을 체크한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육종암 말기까지 갔다가 네. 지금 이렇게 미안하게도 아직 13년째 살아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굳이 저는 뭐냐면 임상의 가능성을 걸고 테스트를 할 만큼 내 생명이 그렇게 가볍거나 소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제 개인적으로 임상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답변을 이제 해주실 때마다 네.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암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어떤 뭐 현실이든 어떤 뭐 상황이든 이런 부분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한번 좀 어떤 상황들을 직시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사실 뭐 이야기하다가 네. 이제 행간으로 나눈 것도 있고 좀 불충분하게 나눈 것도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논의를 할 때 제가 좀 아쉽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널곤님이 네. 컴퓨터를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아, 네. 그게 고장 나면 그 고장의 원인이 뭔지를 볼 때 네. 소프트웨어의 고장인지 하드웨어의 고장인지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고장이면 소프트웨어를 다 지우고 다시 깔 거고, 그죠? 하드웨어 고장이면 수리하든지 뭐 새로 사든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단순한 요 기계 하나도 그렇잖아요, 그죠?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고장이 났을 때, 암이 생겼을 때 암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요, 소프트웨어가 고장 났는지를 의심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하드웨어만 고치려 그래요. 그렇죠? 네. 그 모든 이야기, 임상이 됐건 뭐가 됐든 다 하드웨어를 어떻게 뜯어 고칠 건가, 고장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뭐냐면 암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네. 인간은요, 컴퓨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나의 하드웨어를 고쳐야 될까, 소프트웨어를 고쳐야 될까, 어디에 어떤 역기능이 생긴 건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점검하려는 생각이 좀 암을 잘 극복하려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예를 들어 임상할 건가 말 건가, 이분도 뭐냐면 하드웨어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 포맷 시켰다가 다시 부팅해야 되냐, 이런 걸 묻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컴퓨터 따지면. 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근원적인 질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육종암 사기분이 임상에 들어갈까 말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이 임상이라 그럴 때 무슨 임상이겠어요? 항암제 임상이겠죠, 뭐. 네. 임상이 딴 게 있겠어요, 그죠? 근데 솔직히 뭐 육종암에 항암제가 잘 되지도 않는데 항암제 임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의성이 있을지 근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현대의학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한의사도 있고 자연치유하는 분들도 있고 뭐 대체요법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면 치유사회과의 활동도 있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다양한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그 점을 잘 알면 좋은데 네. 많은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이 현대의학의 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 속에서 움직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현대의학은 굉장히 제가 느낄 때는 좀 오만한 면이 있어요. 제가 의사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래요. 의사들은 의사 환자에게 자기가 시킨 뭘 지시를 했는데 안 따라하면 막 화를 내거든요. 네. 다음에는 뭐 내 진료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겁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사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시킨 대로 하면 결과를 잘 보장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네. 결과는 보장 못 한대요. 보장 못 하니까 사인도 보장 안 한다고 사인까지 하라 그래요. 수술하거나 맞아. 뭐 심각한 치료를 할 때는. 그럼 저 결과는 보장 못 하더라. 그럼 당신이 시켰으니까 비용이라도 좀 부담해 주냐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냐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도 책임 안 져주고 그 지시를 따르는데 발생되는 어떤 비용도 자기가 좀 부담해 주지도 않는데 자기 시킨 대로 안 했다고 화를 낸다. 굉장히 뭐냐면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그 관계가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의사분들이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훌륭할 수도 있고 인격이 성숙된 인격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 그 전체 체제가 사실은 오만함이 있어요. 그 오만함을 갖게 된 이유가 의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의사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환자들이 네. 의사들을 거의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만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암 환자를 고쳐줄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있겠어요? 한 종류밖에 없어요. 돌팔이 외에. 다만 암 종양을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줄여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많이 있죠. 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암을 치료하는 거하고 100%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들에 있어서 간과하는 것은 좀 어리석다고 생각들고 또 그런가 하면 뭐 자연치유한다거나 한의원이라든가 이런 뭐 다양한 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그 자기들이 하는 처치의 유의성,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요소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나치게. 네. 그리고 이제 그 비용도 지나칠 정도로 과장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냐 하면
화급해지면 신경 끄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몰리는 거죠. 네. 최근에도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강남의 어느 한방병원에. 네. 거기는 뭐냐 하면 한 번에 뭐 얼마? 1억인가 얼마를 내면 네. 그걸 1년 안에 써야 되는데 10% DC를 해준대요. 아, 한방병원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고 이제 열심히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근다고 돈이 굉장히 뭐 1억이 그냥 끈값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 분도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에 있어서 각 치료 행위를 하는 기관들 또는 그 치료자들의 장점과 단점, 한계, 그다음 또 그 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좀 더 잘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항암을 맞는 분들에게 네. 그 항암제가 어느 정도의 유의성이 있는지 몇 퍼센트 정도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뭐냐면 연구 결과 나왔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면 없어요. 대부분 몰라요. 네. 어떤 경우 자기가 무슨 항암제를 맞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의 장점과 단점, 한계, 유의성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물어볼 용기도 없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아쉽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저는 그래서 공부할 땐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치열하게 생각할수록 회복되기 쉬운데 왜냐하면 환자 중에는요 3종류가 있어요. 고분고분, 자포자기, 꼬치꼬치형. 이제 의사가 시키는 고분고분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한 가지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치율이 높은 암 환자는요. 꼬치꼬치 따지는 환자일수록 치율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꼬치꼬치 따져서 의사들이 저 환자는 다음에 내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환자일수록 치율이 높아져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렇게 꼬치꼬치 따진다는 거는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문제가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환자가 되고 나서 지나치게 착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성실하고 지혜로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이제 저는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암을 극복하는 뭐랄까요 기선을 잡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짧은 아들남 생활을 네.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담을 근데, 계속. 예, 우리 앞서 일부에 다나님하고 한방도 써보고 저도 되게 아플 때 다나님 또 간호사 출신이시거든요. 또 엄청 케어도 같이 많이 계셨구나. 받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그러니까 환자의 유형 말씀하셨잖아요. 아들남에 오는 그 환우분들도 유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다나님처럼 이렇게 그 잘 극복하고 네.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지금 걸려 있는 이 질환들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남한테 맡기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라고 하면 내가 요양시설에 가 있으면 누워 있을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근데 제가 보아왔던 아둘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 분들은 환우분들은 네. 스스로 일구고 부지런하고 남한테 미루지 않고 남 핑계 대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들을 되게 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 정신이 건강하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뭐냐면 네. 아까 마지막에 각 그 치료 행위자 뭐 현대의학 뭐 한방 자연치유 장단점을 잘 알고 체계적으로 하자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할 현대의학은요. 네네.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를 측정하는 데는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 발생된 종양을 처리하는 데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거나 이런 데는 별로 장점이 없어요. 그러면 한의학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 패러다임 자체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이기 때문에 내 몸을 어느 정도 보호한다든가 회복시킨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장점이 있죠. 그러나 문제와 상황을 정밀하게
뭐냐면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네, 그렇죠. 이제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이제 뭐랄까요? 이 통합적으로 이제 이 뭐랄까 자연에 대한 그런 이 면역력을 어떻게 치유의 과정에 선순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다음에 생체 리듬을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가고 뭐냐면 몸의 언어를 제대로 잘 듣고 가는가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다음 또 한 가지 독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뭐 또 강점이 있는 각자들이 있죠, 그죠? 네네.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치유 사역자들 그런 경우에는 좀 뭐냐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는 뭐 영적으로 눌림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또 도움이 강점이 있지만 또 이런 분들의 또 한계는 뭐냐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가진 것처럼 본인이 직접 그렇게 쇼업을 안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믿어버리게 되고 무작정 이렇게 뭐냐면 맹종하게 만드는 네. 그런 오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좀 경계하면서 네. 활용하는 지혜를 갖는 게 필요하겠죠. 마지막 경우는 간혹 아둘람에 있으면서 본 적이 있었어요. 신갈렙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 말만 아이고. 따르면 할 수 있다. 막 아이고. 이런. 근데 그런 사람 못 봤었는데 대부분 근데 몇 시간 못 버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셨어.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는 걸 보고 굉장히 그분이 분별력이 좋구나. 금방 몇 시간만 놓치세요. 네. 아, 근데 다음부터는 좀 더 쇼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는 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나 이렇게 건강해지는 근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땅도 파고. 뭐 치유의 능력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쵸. 인간이 그 치유의 능력의 일부를 하나님의 능력을 분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천명을 해서 아, 사람들이 저를 저게 실망을 빨리 하게 만드는군요.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좀 감사하네요. 은근 기대하고 오는 게 보통 이제 어떤 예를 들면 현대병원이나 현대병원은 나머지 뭐 한의원이나 자연치유기관 뭐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하잖아요. 하지 그런 거 말라고. 왜 해요? 말을 화내고. 네. 그 한의원에서도 뭐 다른 애들이 뭘 알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둘람에 딱 오면은 이거를 분별해서 생각해서 네가 결정해 하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굉장히 적대시 이것만이 답이라고 하니까. 하면서 솔루션을 막 강제로 제시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네가 생각해. 그리고 뭐 함께 생각해. 조언해 줄 수 있어. 네. 하지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통 진리, 합동 모두 개혁, 정통 믿음의 권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그러니까 이제 뭐 요양시설에 왔다 뭐 이런 생각으로 누워만 있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뭔가 솔루션을 계속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을 막 이렇게 대령해서 나는 고르기만 하면 그들이 내 몸을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자세들이 그런 어떻게 분들이 보면 금방 돌아가시는군요. 어떻게 보면 집에 금방 돌아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집에 그다음에 집에 지호가 금방 빠졌어. 집에 금방 돌아가고 영원한 집에도 금방 돌아가고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네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도 아까 이렇게 양교비님 질문해 주셔서 또 더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하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지금 사실 선택할 수 여기서는 있으면. 장단점을 제가 상세히 간략하게. 설명하기는 하긴 그렇고 뭐냐면 해주셨으니까. 이제 캠프에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분별할 수 자세하게. 있도록 이제 해드리죠. 뭐 근데 예. 그렇구나. 근데 가능하면 캠프에 오지 마세요. 캠프에 오면 네. 괜히 실망할 거예요. 집에 빨리 가게 되니까.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스스로 냉혹하게 현실을 정말 직시해야 되고 또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 그 두 개는 정말 꼭 붙잡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저희 극절 편지 사연으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8화에서는 암을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주제로 암 치료와 관련된 현실을 살펴보고 암 극복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신비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2부 지금 극절 편지 시간에
암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아마누아 가족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실질적인 조언들 그리고 장단점들 이런 걸 같이 많은 분들이 함께 들으시면서 암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규빈님 오늘 그짤 편지 사연 이야기 나누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동안 이제 그절을 해오면서도 그렇지만 네. 뭔가 암이라니 뭔가 사연을 소개하고 이렇게 좀 웃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었는데 실제로는 아까 그 다나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냐라는 그 긍정적인 맞아요. 마음. 혹시라도 이렇게 암 사연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네.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다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겠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연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단순한 거라도 그쵸. 좀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네. 암을 극복하는 첫 번째 중요한 네. 기준 중에 하나가 신중하지만 심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만 네. 심각하면요 유연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홈런을 치는 선수는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는. 그리고 아마 슈팅도 있잖아요. 발에 축구 선수가 힘을 팍 넣고 슈팅하면 공이 주로 위로 떠죠. 그쵸. 그래서 그 유연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신중하지만 심각하지 않는 그런 유연성, 생각의 유연성, 행동,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네.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신비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마누들을 돕기 원하는 암 환자의 친구로서 아마누들을 도우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가장 어려운 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붕 뚫다가 고소당한 거죠. 손해배상 들어오죠. 손해배상 들어오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있겠네요. 근데 뭐 이런저런 물리적인 것보다 가장 힘든 거는요. 네. 저는 사실 열심히 이렇게 돕는다고 돕는데 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도움을 못 받을 때, 받지 못할 때. 예, 도움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도움을 못 받고 방황하게 될 때,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다가도 내가 누구한테 실망하겠냐 이런 생각은 해요.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듣고도 네. 많은 사람들이 손살을 치며 거부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뭐 그것보다 제가 암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극복하는 게 낫다고 가르쳐 주는 게 탁월하지는 않을 건데 나의 메시지를 뭐냐면 거부하거나 또는 뭐냐면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제 자신을 되돌리긴 하지만 때로는 네.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보면 아유 빨리 죽지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회개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는 조급함을 놓지 못해서 이렇게 암 환자의 친구들이 주는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잘 극복하면서 현명하게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똑바똑바가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두 분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즈너리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19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추운 연말 연시에도 몸도 마음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2020년 새해에 다시 찾아뵐게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18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